전 세계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만든 단어죠. 아시아는 불가능하다. 기술이 없다. 경험이 없다. 70년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2024년 그 단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폴란드 군사기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완전 진흙탕이었습니다. 유럽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독일 장성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날씨에 가능하겠어? 하지만 엔진이 울렸죠. 철갑이 질주했습니다. 탕! 연속 명중이었어요. 100%였습니다. 관중석이 숨을 멈췄죠. 1200만 명이 목격했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요. 독일 전문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기술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분명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요. 한 나라가 세계의 법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작은 반도의 민족이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월 15일. 유럽이 죽었습니다. 폴란드가 배신했죠. 독일을 버렸습니다. 누굴 택했냐고요? 한국이요.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예요? 고함이 터져 나왔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건 전쟁입니다. 총 없는 전쟁이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국방 전문가. 30년 동안 수백 건의 무기 거래를 분석했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사실 징조는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브뤼셀 나토 본부에 기묘한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폴란드 국방부, 독일과 계약 재검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흔한 일이거든요. 가격 협상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루마니아, 독일 납품 지연에 불만 표출. 이번엔 좀 이상했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요. 저는 독일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입니까? 담당자는 한숨만 쉬더군요. 파업입니다. 공장이 멈췄어요. 파업.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독일 방산업체가 파업이라니요? 그들은 유럽의 자존심 아닙니까?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공장을 멈췄다고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납기 지연이 24개월. 2년이요. 폴란드가 주문한 무기가 2년째 안 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이 회의에서 소리쳤죠. 독일 대표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품질을 위해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고요? 러시아가 국경에서 훈련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린 방어력을 잃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유럽의 방패가 금이 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2월 말 유럽연합 국방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죠. 방산 공급망 위기 대응. 회의장엔 긴장이 흘렀습니다. 각국 장관들이 모여 앉았죠. 독일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죠.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안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대안 말입니까? 프랑스 장관이 물었죠. 폴란드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시아요?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우린 유럽입니다.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고요. 유럽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3월 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사단이 온다. 한국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면 아시아의 그 나라 말입니까?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요?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표단이 브뤼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0일, 제 책상에 문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빨간 긴급 도장이 찍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몽투를 뜯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죠.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 협상. 규모 79조 원. 79조요?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바뀌지 않더군요. 79조. 한국이 유럽에 79조를 들고 왔다는 겁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79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죠. 왜 폴란드가 한국을 택했는지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3월 12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장관의 첫 마디가 폭탄이었습니다. 독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장관은 계속했죠. 24개월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요. 전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변명만 왔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러시아는 국경에 있습니다. 우린 방어 수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죠. 이건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일주일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독일은 2년째 못 주는데 한국은 일주일 만에 계약서를요? 저는 당장 한국 대표단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온 중년 남자가 저를 맞았죠. 어떻게 일주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준비돼 있었습니다. 준비라고요? 무슨 준비 말입니까? 그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 공장은 지금 가동률 130%입니다. 전시체제죠. 전시체제요? 전쟁도 안 났는데요. 우린 항상 전쟁 중입니다. 북쪽에 적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휴전국입니다. 전쟁이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죠. 그들에게 속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를 찾아갔죠. 왜 이렇게 늦습니까?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품질 때문입니다. 우린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완벽이요? 폴란드는 지금 완벽이 아니라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공장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독일 방식입니다. 독일 방식.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요. 독일은 느립니다. 하지만 완벽하죠. 문제는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질은 완벽하지만 속도는 없습니다. 어느 분석가가 말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럽이 느린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우린 너무 오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고객이 기다려줬거든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4배나 빠른요. 3월 20일.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과 계약을 취소합니다. 또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요? 누구와 계약합니까? 제가 물었죠. 대답은 예상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비교였죠. 유럽 평균이 32개월이었습니다. 한국은 8개월. 4배 차이였습니다. 4배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전쟁은 총알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납기로 이기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몰랐고요.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속도의 전쟁 유럽이 진 이유. 타자를 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죠.
유럽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어요. 아시아가 유럽을 무장시킨다. BBC도 따라붙었죠. 한국, 유럽 방산 시장 장악. 회의실마다 패닉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독일 장관이 물었죠. 프랑스 장관이 답했습니다. 대응이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공장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품질을 논하는 동안 그들은 납품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어두웠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고요. 신뢰를 납품하고 있다고요. 시간을 지배한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걸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4월 3일. 폴란드 군사기지. 저는 새벽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이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K 전차의 첫 실전 시연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군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독일 장성도 왔죠. 프랑스 기술팀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과연 실전에서도 통할까? 아침 6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훈련장 저편에서 굉음이 들렸죠. K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철갑. 60톤의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첫 번째 과제. 이동 중 사격이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면서 목표물을 맞춰야 했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레오파르트도 힘든 과제예요.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진흙을 튀기며 질주했죠. 그리고 발사. 탕. 첫 번째 목표. 명중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우연일까요? 두 번째 발사. 탕. 또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명중이었죠. 명중률 100%.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독일 전문가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죠. 옆에 동료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장애물 돌파였습니다. 진흙 구덩이, 급경사, 불규칙한 지형. 전차의 악몽이죠. 보통은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 때문이에요. 하지만 K는 달랐습니다. 속도를 유지했죠.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경사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죠. 프랑스 기술팀이 일어났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답했어요. 능동형 현가장치입니다.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죠. 자동이라고요? 실시간으로요? 프랑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10년 전에 포기한 기술인데. 세 번째 과제. 복합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사격하고 동시에 회피 기동까지 해야 했죠.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레오파르트 성공률이 60%예요. K가 출발했습니다. 지그재그로 달렸죠. 적 포격을 피하는 기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격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게 진짜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건 전차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명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었죠. 폴란드군 대령이 나섰습니다. 목표 명중률 97%. 고속기동 유지율 99%.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죠. 한 명, 두 명, 결국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손뼉을 쳤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동양의 기계가 아니라고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후에 루마니아 국방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50문 도입 완료. 추가 백문 검토. 백문이요?
루마니아가 전력을 한국제로 채운다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나토는 다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독일 대표단 얼굴이 굳었죠. 프랑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프랑스 의회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의제는 하나. 한국 방산의 정치적 의미. 한 의원이 말했다더군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주도권의 이동이죠. 맞습니다. 유럽의 안보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서울을 향해서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 나라를 존경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0년 경력에서요.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안심을 수출했던 겁니다. 4월 10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반격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 일찍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방산협회였어요. 한국 무기 품질 검증 요구.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품질 검증이요? 지금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럽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명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요. 이건 견제였습니다. 프랑스도 동참했습니다. 라인메탈, 탈레스, 주요 방산업체들이 연합 성명을 냈죠. 안전을 위해 재검증이 필요하다. 안전이요? 97% 명중률이 불안하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반격하고 있는 거였죠. 70년 동안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에 밀렸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K, 혹시 복제품인가?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심스럽다. 서방 기술을 불법 복제한 것 아닌가? 증거는 없었습니다. 추측뿐이었죠. 하지만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따라붙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탈리아, 스페인 매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짜 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전차, 실제론 독일 부품 사용. 기술력 과장됐다. 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 하나같이 근거 없는 소리였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로비였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언론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4월 15일. 나토 무기표준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긴급회의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규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를 물었죠.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실제 검증이 필요해요. 폴란드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97% 명중률이 거짓말입니까?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였습니다. 실전은 다르죠. 차갑게 말했어요. 나토 표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루마니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 삼습니까? 프랑스가 답했죠. 동맹의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자존심이죠. 유럽이 지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는 한국 편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반대였죠. 회의실 공기가 전쟁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1시간이 넘게 싸웠어요. 결론은 안 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정됐죠. 한국의 공식 검증 요청. 저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 중년 남자였죠. 들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인다고요? 테스트를 수락하신다는 겁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길 게 있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죠. 나는 그 순간 진짜 자신감을 받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표단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7개국 합동평가를 수락합니다.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유럽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국, 도전 받아들여. 자신감일까, 무모함일까? 다들 궁금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 20일.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험 일정을 잡는 자리였어요. 독일이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군기지에서 실시합시다. 나토 7개국 평가단이 참석합니다. 프랑스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합니다. 레오파르트와 동일한 난이도로요. 한국 대표가 답했죠. 문제 없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일. 2주일 뒤였어요. 한국은 단 한 대의 K 전차로 시험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단 한 대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자존심이 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한국이 이길까요? 유럽이 이길까요? 아니,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심판이었습니다. 5월 1일. 폴란드 군기지.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진흙탕이었죠. 하늘에선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200명이 넘는 평가단이 모였습니다. 독일 장성 15명, 프랑스 기술팀 20명,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까지. 나토 7개국 대표였죠. 언론도 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카메라가 수십 대였어요. 생중계였습니다. 저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9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K 전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검은 철갑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전차로 쏠렸죠. 독일 평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험 항목은 3가지입니다. 정지 사격, 이동 사격, 복합 전투 상황.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레오파르트 EH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레오파르트 기준이요? 유럽 최고 전차 말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웃었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조롱 섞인 말투였죠. 첫 번째 시험. 정지 사격이었습니다. 2000m 거리 목표물 5개. 난이도는 높았어요. 바람이 강했거든요. K가 포신을 올렸습니다. 조준했죠. 첫 발 발사. 탕. 관중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결과는요? 빗나갔습니다. 독일 평가단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과대평가였어. 실전은 다르지.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 탕. 이번엔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85% 정도였죠. 독일 기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유럽 기준입니다. 한국 기술팀은 침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데이터를 확인할 뿐이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세 번째 발사. 전차가 다시 조준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들였죠. 그리고 발사. 탕. 정중앙 명중이었습니다. 100%였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정중앙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죠. 독일 대표단 표정이 굳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두 번째 시험. 이동 사격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죠. 시속 40km로 달리면서 3000m 목표를 맞춰야 했습니다. 진흙탕이었습니다. 조건은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표가 말했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평가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가 출발했습니다.
진흙을 튀기며 달렸어요. 속도를 올렸죠. 40, 50, 60km. 규정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발사. 탕. 첫 목표 명중. 탕. 두 번째도 명중.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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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발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명중률 100%였죠. 독일 기술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소리쳤어요.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프랑스 팀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죠.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중률 100%. 반응 속도 0.8초. 레오파르트보다 빨랐어요. 유럽 엔지니어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복합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고속 기동하며 사격하고 적 포격을 회피하는 거였죠. 레오파르트 성공률이 60%입니다. K가 움직였습니다.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좌로, 우로 급선회. 진흙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떨어지지 않았죠.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동하면서요. 탕, 탕, 탕. 목표물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회피 기동도 완벽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게 가능해?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목표물. K가 급정거했습니다. 진흙 속에서요.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조준. 탕.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죠. 그 정적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프랑스 기술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박수를 쳤죠. 1명, 2명, 10명. 결국 200명 전부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평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테스트는 종료합니다. 한숨을 쉬었죠. 결과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떴습니다. 1200만 명. 전 세계가 지켜본 거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어요. 유럽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존경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월 2일. 시험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뉴스를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독일 주요 언론. 조용했습니다. 프랑스 방송. 침묵이었죠. 이탈리아,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1200만 명이 본 시험인데 말입니다. 논평을 준비 중입니다. 한 언론사가 짧게 밝혔어요. 준비 중이요? 하루가 지났는데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패배의 침묵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에 전화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습니까? 담당자가 망설였어요. 아직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미정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프랑스도 똑같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검토요?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명중률 100%. 반응 속도 최고. 더 볼 게 뭡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70년 동안 유럽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에 졌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후에 내부 문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 회의록이었죠. 독일 국방위원회 내용이었어요. 결과를 인정하되 공식 언급은 자제한다. 인정하되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게 독일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프랑스는 더했습니다.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보도를 통제한다. 보도 통제요? 민주국가에서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이미 후속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K 전차 200대 추가 주문.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죠. K9 자주포 백문 확정. 5월 5일. 더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방산 협력 문의. 이탈리아요? 처음이었습니다. 체코도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까지요. 유럽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역사의 나침반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CNN이 특집 보도를 냈습니다. 유럽이 동쪽을 향하다. 제목부터 충격이었죠. BBC도 따라붙었어요. 한국, 유럽 방산의 새로운 중심.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의 패배, 아시아의 승리.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정작 유럽만 조용했죠.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유럽이 동쪽을 바라본 날이었어요. 타자를 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어요. 증언이었죠. 5월 10일.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공식 성명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확대는 위협이다. 위협이라고요?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으로 본다고요? 이건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리인이다. 비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공포의 표현이었죠. 중국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토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의제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였죠.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협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력이요? 일주일 전엔 품질을 의심하더니요. 프랑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 생산을 제안합니다. 목소리에 자존심은 없었어요. 현실만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동맹이 아닙니다. 스승을 찾는 거였죠. 5월 15일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브뤼셀 야경이 보였어요. 70년 동안 세계를 이끈 도시였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역사의 중심은 서울이라고요. 이건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리였어요. 속도의 승리. 신뢰의 승리. 한국은 총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로 이겼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였죠. 한 나라의 부상을 목격하는 사람. 그건 기적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하겠다고요. 세상이 알아야 했어요. 유럽이 무릎 꿇은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유럽은 패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폭탄이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발표했어요. 한국과 3차 추가 계약 체결. K 전차 800대. 800대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바뀌지 않더군요. 800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한 번에요. 루마니아도 뒤따랐습니다. K9 자주포에 이어 탄약 체계까지 협력합니다. 탄약까지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력 체계 전체를 바꾸는 거였죠. 5월 23일. 체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슬로바키아까지. 유럽 전역에서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줄을 서는 건 이제 유럽의 몫이었어요. 한국이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걸했죠. 79조.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젠 알겠더군요.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한국이 유럽의 중심에 섰다는 선언이었죠. 5월 25일. 독일이 움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한국과 공동 생산을 검토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동 생산이요? 1개월 전엔 품질을 의심하더니요. 하지만 독일은 진지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입니다. 장관이 말했죠. 프랑스도 똑같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섰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운다고요? 프랑스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어조엔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존경이 섞여 있었죠. 유럽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월 1일.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략 보고서 발표회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은 만원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두꺼웠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제목을 읽었죠. 더 코리안 모델 새로운 산업 독트린. 코리안 모델. 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어요. 나토 공식 문서에 한국이 모델로 등장한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속도 경영, 현장 중심 체계, 신속한 의사결정. 전부 한국 방식이었어요. 유럽이 배워야 할 것들이었죠. 제자문도 반영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무기로 만들었다.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도 침묵했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했던 겁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헤드라인. K 디펜스가 유럽을 장악하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방산 강국으로 우뚝. 로이터는 데이터를 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한국 4위 진입. 독일 제처. 4위요?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4위요? 독일을 넘었다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79조의 의미였어요. 타자를 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하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한 나라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다. 자신감을 수출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죠. 6월 10일.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파리에서요. 한국관이 가장 컸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독일과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역사의 증거였어요. 힘의 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이었죠. 한국 부스 앞에 줄이 섰습니다. 유럽 장성들이요. 명함을 내밀었어요.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말이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무기 시장이 동쪽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그 중심엔 서울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라고요. 6월 20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군사학교에서였어요. 한국식 교육 과정을 도입합니다. 교장이 발표했죠. 한국식이요? 독일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속도 경영과 현장 중심 체계를 배워야 합니다. 교장이 말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레스 본사에 한국 자문단이 들어갔어요.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회장이 인정했죠.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유럽의 항복선언이었어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을 배우겠다는 거였죠. 7월 5일.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군부대에 갔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죠. 훈련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식 정비 매뉴얼이 보였습니다. 작전 체계도 달랐어요. 전부 K 모델이었죠. 젊은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정신이에요. 정신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판 건 철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죠.
속도였습니다. 신념이었어요. 폴란드 사병들도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우린 이제 안전합니다. 한 병사가 말했죠. 한국이 함께니까요. 그 신뢰를 저는 받습니다. 이건 무기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태도가 만든 거였죠. 7월 15일. 한국 대표단이 다시 유럽에 왔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췄어요. 신뢰를 공유하는 겁니다. 신뢰를 공유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판다가 아닙니다. 공유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이 왜 이긴지를요. 유럽은 팔았습니다. 비싸게요. 한국은 나눴죠. 신뢰를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차이였어요. 8월. 더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무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남미에서도요.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죠.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K방산 모델을 배워야 한다. 전 세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처럼 한다가 새로운 교과서다. 나토 보고서에 쓰인 문장이었죠. 저는 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요. 이건 역사였어요. 누군가는 남겨야 했습니다. 9월 10일.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한국에 가는 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 나라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79조의 기적이. 유럽의 변화가.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남이었어요.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을 봤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자랑하지 않았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자랑이 아니라 증명으로요. 그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꿨던 겁니다. 공장 밖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한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한강도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미래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건 한 나라의 부상이 아니라고요. 인류의 진보였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명했을 뿐이죠. 그들의 무기는 강철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무기는 신뢰였습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을 배웁니다. 세계가 배우죠. 전쟁의 교과서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첫 장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봤습니다. 목격자로서요. 그리고 기록했죠.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총이 아니라 신념으로 싸우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요.